자, 먼저 중국이 주장하는 조선, 기자조선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조선에 대한 왜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사마천 사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25사 또는 24사의 최초가 바로 이제 사마천 사기인데요. 여기에서 본기에서는 금살치우를 왜곡을 했습니다. 치우가 분명히 이제 황제 헌원을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황제 헌원이 치우 천황을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왜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자조선이죠. 그리고 열전 부분에서 위만조선인데요. 이 세가에서 기자조선의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기 속미자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봉기자 어조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자를 동방 조선에 임명했는데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왕으로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상에서 보면 봉기자 어조선,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뒤로 갈수록 뭐 후한서라든지 보태어지는 거죠. 후한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기자가 쇠망하는 은나라의 운수를 피하여 조선 땅에 피난하였다. 처음엔 그 나라의 풍속이 알려진 바 없었으나 8조의 법을 시행하여 사람들에게 안 되는 것을 알게 하니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미개한 사람들을 계몽하는 그런 8조의 법을 시행한 그것이 이제 기자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음락에 음란한 행동과 도둑이 없어졌다.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악하고 나쁜 풍습을 바꾸고 너그럽고 간략한 법을 이루어 수백 년 동안 행하여졌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옴으로 인해서 조선으로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문명화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보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문헌들에 많은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이것은 거짓 정보, 거짓 기록의 확대 재생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로는 이제 가짜 뉴스라는 얘기를 하죠. 그 가짜 뉴스가 하나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른 언론들이 받아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중국 문헌들이 그 후세에 나온 문헌들이 보태어져 가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한서를 보시면 기자가 죽은 뒤에 40여 세가 지나서 조선 후 준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준왕이잖아요. 거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기자가 죽은 뒤에 40여 세대가 지나서 조선 후 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국내 문헌인 제왕운기에서는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조선과 후조선이 있고 전조선의 시조는 단군이고 후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1대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41대 손자는 이름이 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준왕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었냐면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쭉 1000년 동안 기자의 후손들이 왕을 하면서 마치 이 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 천년과 기자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진 기자조선인데요. 이 기자조선의 끝이 준왕이죠. 교과서에 보면 부왕준왕이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준왕입니다. 준왕이 있고 이를 찬탈한 위만과 그의 손자 우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를 정벌한 한무제와 한사군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이것이 왜 나오게 되었냐? 결국에는 뭐냐면 그 뿌리가 기자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조선의 기자가 조선으로 갔기 때문에 그 끝에 준왕이 있었고 준왕이 있으니까 위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위만이 있으니까 한나라가 이제 멸망을 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여기까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이것을 기자조선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구체화한 데 있는데 그 구체화한 것이 언제냐면 고려 중기 숙종 때였다. 문헌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 15대의 숙종 때가 있는데요. 11세기에서 이제 12세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12세기 초에는 바로 고려 숙종 시절에 예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화와 예의가 기자로부터 비롯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등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그 무덤을 찾고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이를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없는 무덤을 만들고 없는 사당을 지어서 평양에 기자사당을 짓게 되는 게 바로 1102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조선 시대가 되니까 세종 때 이르러서야 평양에 단군 사당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기자는 이미 기자 존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세종 때 되어서야 이제서야 뭐 이제 단군을 같이 공경하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냐면 기자는 조선 시대에 와서 매월 1일과 15일 날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연으로 보면 24회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단군 왕검께는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딱 2번, 그러니까 거의 12배 차이가 나는 그런 제사의 횟수를 보여주고 있고, 어디를 중요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조선시대에는 완전히 기자조선으로 도배가 되죠.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도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그리고 율곡 이이도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천한 오랑캐고, 그렇지만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우리 백성들을 교화시켰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 유학자들의 사대주의가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일제에 저항을 했던 독립운동가로서도 알려져 있는 최익현 선생, 그분이 유배지 흑산도 바위에 가서 바위에 일제 비분 관계하며 쓴 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자를 봉한 강산이라고 써 있어요. 기봉 강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홍무 1월이라고 써 있어서 홍무의 명나라 땅이다. 우리나라는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임금으로 봉했던 땅이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최익현 선생의 사상적 일제에 저항했던 그 사상적 배경은 우리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에 있고 주나라에 있고 주나라의 임금이 봉한 기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기자조선의 실체라고 해서 33쪽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32쪽에 보시면 기자는 중국이 주장하듯 과연 조선이란 나라의 왕이었을까? 사기 세근에서는 기자를 상나라의 왕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윤내영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기국은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는 그 기국의 지배계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배자였다면 기자는 기국의 왕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발견된 유물과 중국 사서의 기록을 종합하면 기자는 제후 수준의 지배 계급에 속하는 상나라 말기의 왕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송미자 세가에 봉기자 어조선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이불신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하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봉한 것도 아니다, 봉한 것도 아닌데 가짜 뉴스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또는 조선에 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불신야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단군세기 솔라단군 37조에 보면 BC 1114년이죠. 기자는 하남성 서화에 살면서 은둔 생활을 했다, 이렇게 단군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서화에 기자의 독서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보면은 그 기자묘는 그 산동성 조현에 있습니다. 조현이라고 하는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묘가 있는 조현과 그리고 옆에 있는 기자의 독서대가 있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기자의 활동 부대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라고 하면 바로 단군 조선의 변두리에 있는 그 번조선의 일부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송미자 세가의 사기 집회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의 무덤은 양국 몽현에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양국 몽현은 오늘날 하남성 상구 지역, 지금 기자묘가 있는 조현은 이 상구시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묘가 바로 이 하남성 상구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자묘는 우리 평양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자묘를 가짜묘를 세우고 사당을 세웠던 것이 바로 고려 숙종 때였다. 이후에 확대 재생산되어서 이 조선에 기자조선이 있는 것처럼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주장에 따르면 고조선의 서쪽 강토인 번조선 말기에 6왕이 있었다. 6왕, 기후, 기욱, 기석, 기윤, 기비, 기준. 이 6왕은 기자의 후손일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이들이 조상인 기자로부터 조선왕이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비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부터 조선왕이었던 것은 좀 과도하다, 과도한 비약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과도한 비약이고 좀 더 나아가자면 이게 가짜인가, 거짓 역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3세기 경에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라고 국사교과서 대부분 지금도 다 이렇게 나오죠. 부왕과 준왕이 있었다라고 해서 두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왕과 준왕은 바로 우리 번조선의 그 6명의 기씨 조선이 있죠. 기씨 번조선이 들어옵니다. 기후, 기욱, 기석, 기윤, 그리고 기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부왕이죠. 그 다음에 부라고 읽거나 또는 비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기비, 기준입니다. 74세, 75세 이 두 분이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거의 끝날 즈음이기 때문에 강력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강력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군세기와 태백일사의 공희 이때가 나오는데요. 무술년 BC 323년에 수유 사람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번안으로 들어와 터를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단군세기에는 읍차 기후가 병력을 이끌고 입궁하여 자칭 번조선 왕이라고 하고 사람을 보내 윤허를 구하니 이를 허락하시고 굳게 연나라에 대비토록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병력을 이끌고 번안으로 들어온 자가 있는데 바로 기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가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이 기씨의 어떤 왕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기후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세습을 합니다. 기후, 기석, 기윤, 기비, 기준 이라고 해서 6명이 번조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번조선의 기씨 왕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6명이 자리가 잡게 되는데, 이 기후 이때 처음으로 들어왔던 그 번조선으로 들어와서 번조선 왕의 윤허를 받았던 이 기후를 가덕왕이라고 합니다. 그들 이제 기씨 조선 족보에 보면은 가덕왕이라고 하거든요. 36세 가덕왕이다. 그래서 이 가덕왕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112년 이제 기자가 봉기자 어조선 해가지고 뭐 그때가 바로 1112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의 후손 세계라고 해서 1세 태조 문성대왕 기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를 태조로서 문성대왕이다 이렇게 칭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후조선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36세 가덕왕, 그러니까 기후가 뭐냐면 추존위왕, 왕으로 추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윤두수의 1580년 16세기 선조 때 기자지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태조 문성대왕 기자라고 나옵니다. 이를 누가 추존을 해서 기자를 왕으로 만들었냐 이거죠. 그게 바로 기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덕왕이 왕으로 추존했다 36세. 자, 이 추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태조 이성계가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목조를 추존을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대조를 갖다가 사대조 조상님을 왕으로 추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조가 되셨죠. 그리고 목조가 되니까 그 뒤로 익조, 도조, 환조라고 해서 모두가 전부 다 왕이 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왕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 왕으로 행사한 것은 아니죠.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윗대를 갖다가 전부 왕으로 추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추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36세의 가덕왕이 저 윗대에 있는 기자를 왕으로 문성대왕으로 추존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세부터 기자가 그냥 자신들의 그냥 조상이었을 뿐인데 조상들이 전부 다 기자 왕이 된 겁니다. 태조 뭐 문성대왕 2세 장해왕, 3세 경효왕, 4세 공정왕 쭉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바로 34세 예문왕, 35세 경순왕까지 해서 35명의 추존 왕이 생긴 겁니다. 왕이 아니었죠. 그냥 조상이었어요. 기자 이후의 어떤 후손들이었는데 이들이 전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왕이 아니죠. 36세 가덕왕 기후부터 해가지고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아까 제왕운기에 나왔던
41세가 준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맞춰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6명의 본조선에 6명의 기씨 왕들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제왕운기에서는 어떠한 문헌을 봤는지 정확하게 41대가 바로 준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왕운기는 뭐냐면 BC 1122년에 기자가 후조선을 이렇게 세우고 나서 쭉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군 왕검의 그 왕조 같은 단군 조선의 왕조는 제1왕조와 제2왕조 그리고 제3왕조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제1왕조는 사만이라고 해서 1048년에 끝나요. 21세 소태단군에서 끝나는데 이때에서부터 1122년에 기자가 올 때까지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기자조선이면 정확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 공백기가 생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가 얼마냐면 바로 기자가 처음으로 자신들이 이제 가짜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때까지 이어지는 공백기가 164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백기 164년이라고 하는 것이 제왕운기와 응제시주에 보면 문헌상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헌에 공백기 164, 공백기 164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이 공백기 164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제1왕조가 1048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1122년까지가 164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만드냐면 단군 천년하고 공백기 164년 그리고 이제 기자가 왔다라고 전해지는 1122년부터 기자 천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928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기자가 온 이후부터는 뭐냐면 단군 조선의 47대 단군을 밀어내고, 거기에 뭐냐면은 이 기자가 이제 본조선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라고 중국 문헌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중심부로 들어오니까 47대 단군의 행적 속에 기자의 후손들의 업적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군 세기에 47세 단군의 행적이 있는데 그 행적만 남겨놓고 단군 왕검은 단군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 왕들이 여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한제국 교과서까지 그렇게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역사략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교과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화충의 반란이라고 있었죠. 이 우화충의 반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당군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44세 구물당군이 들어서면서 대부여의 시대로 바뀌게 되잖아요. 제3왕조로 바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우화충의 반란 사건, 사냥꾼 우화충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연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화충이라고 나와 있는 기록이 단군 세기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군 세기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연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국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자의 그 선조가 있는데 그 선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연대상 그 선조의 삶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환단고기를 보면 물리당군이 죽고 그 다음에 44세 구물당군이 이어지는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격변기인데 이거를 도국왕 시대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1대 도국왕이 뭐 태안의 우화충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읍에 들여 닥쳤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의 군대가 도읍을 다시 수복하고 2년 뒤에 수복을 하고 우화충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도국왕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가짜 역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추존을 했던 왕이에요. 도국왕은 그 36대 가덕왕이 추존을 했던 31세의 조상입니다. 조상일 뿐인데 마치 이렇게 도국왕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세 화라왕 시절입니다. 화라왕 시절에 뭐 이런 화랑 시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환단고기로 보면 단군세기죠. 45세 단군 여루 때 연나라 사람들이 변방을 침범하자 그곳을 지키던 장수 묘장춘이 이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대동역사락이라든지 오른쪽에 있는 동사연표 1915년까지 기자조선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그 시절에는 바로 이 묘장춘의 어떤 묘장춘을 물리친 그런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화라왕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화라왕 6년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똑같은 여루단군 시절인데 앵리거길 또 신불사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절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35대 경순왕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군 세계에 나와 있는 어떤 47명의 단군들의 어떤 행적인데 추존 왕이 되었던 기자의 후손들의 행적으로 둔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기자는 그냥 그 위에 몇 명 있었구나라고 해서 추존 왕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행한 것처럼 되는 그 기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아까 윤두수의 기자지처럼 여러 가지 기자에 관한 역사서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33세 화라왕, 35세 경순왕인데 전부 다 추존왕이죠. 그냥 조상이었는데 왕으로의 행적으로서 단군 세계의 어떤 행적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자뿐 아니라 기자의 후손들의 가짜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가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도 역시나 환단고기를 통해서만 단군 세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제 가짜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기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번조선의 그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기자조선의 끝이 바로 준왕이었다. 그리고 이를 찬탈한 위만과 우거, 한무제와 한사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자가 와서 우리를 문명케 해주셨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식민지가 되겠죠. 중국의 식민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역사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제 식민사관도 있지만 바로 사대주의에 찌들었던 그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기자조선을 완전히 이렇게 3조선을 만들어놨죠.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사군으로 넘어가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일본이 이런 거죠. 우리는 임나일본부설이 있다. 임나일본부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하나 딱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위만조선 한사군을 확고히 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